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동법 개론 11번째 시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면 해고나 사직, 권고사직, 그리고 자동종료 사유, 기간 만료나 정년 같은 자동종료 사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하나하나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합의 해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고, 주로 사용자의 일방적, 형성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자동 종료가 있습니다. 그 합의 해지에는 사직하고 권고사직이 있는데요. 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죠. 주로 청약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직입니다. 사직서를 뿌려 보통 사직서 내잖아요.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내는 관계가 사직관계고요. 그리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를 그만두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권고사직의 요청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권고사직의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내죠. 그러면 사용자가 그 사직서에 대해서 수리하는 절차, 승낙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근로관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고사직은 원래의 의미는 합의해지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사직이 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 사용자의 말을 듣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우리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용자의 뜻에 반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사직을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권고사직은 해고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고가 있는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가 어떠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 형성적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해고를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 해고할 때 이 고자는 완성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미 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의사를 형성을 해놓고, 결정을 내려놓고,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 거죠. 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 근로계약 관계 종료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부당해고 구제 절차,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 종료인데요. 자동 종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에선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동 종료는 당사자 일방이 없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회사가 도산에서 없어져 버려요. 근로자가 사망해요. 이런 게 자동 종료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파산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해산되거나, 그 다음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그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근로계약 관계 자동 종료의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년이 있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회사마다 이건 요건이 좀 달라요. 정년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만 60세라고 하죠. 만 60세가 되는 해의 그 생일이 속한 달이 끝나는 날, 이 정년이 되는 사람이, 정년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요. 60세가, 근로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정년이 되도록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정년이 되는 해의 몇 월 달, 이렇게 정년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정년이 되는 해의 근로자의 생일보다 빠른 시기를 정년으로 할 수는 없겠죠. 만 60세가 우리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정년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본 많은 단체 협약들은 대개 근로자의 생일이 도달하는 날, 생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 또는 그 해의 말일을 정년이 도달하는 시기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 관계가 만료되는 것은 우리 앞에 그 기간제 근로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길이는 2년으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2년이 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2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넘어서면 그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 예외 사유도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이 된 경우, 가령 어떤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토목공사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3년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만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라는 걸 분명히 했다면 3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된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격리팀의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비서실에 6개월 파견 갔다 온 사례를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을 초과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의 정함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간의 정함과 해고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의 만료일이 도달하면 그러면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그러한 기간이 없이 그런 2년 제한을 초과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3년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 합의는 유효죠. 그 대신 2년이 지나는 순간부터 이건 3년짜리 근로계약이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효과는 있지만 당사자가 3년을 합의하건 4년을 합의하건 그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할 뿐이죠. 다만 2년이 딱 되었을 때 또는 1년 근로계약이면 1년이 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기간을 넘어서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또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는 거죠. 가령 근로계약 관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12월 31일에 짐을 챙겨갖고 이렇게 나가요. 사용자가 보고서 잘 가라. 앞으로 너무 고마웠다. 앞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면 근로계약 관계 종료되는 거겠죠. 그런데 1월 2일에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일감을 줘서 일을 계속했어요. 이건 그냥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게 아니라 2년을 넘어서 계속 일을 하는 관계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 기간제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이지 이게 무효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고는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음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의 구제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차적인 설명이어서 계속 해고나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다가 갑자기 설명드리려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나 아니면 법원을 통한 소송 진행 절차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의 구제이익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기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일부 학설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던 부분이 뭐였냐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가 됐던 기간 동안에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로 있었던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주거나 아니면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내려주면 근로자는 그걸 토대로 부당해고이니까 내가 부당해고 당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겠죠. 해고당한 시점에서 그 시점까지 못 받았던 임금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퇴직금도 재산정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절차를 통해서는 그것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해서 구제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구제이익을 긍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부정하는 견해,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학설이 약간 갈리고 있는데 찬성하는 견해는 근로자 이 권리 구제에 더 편리하다. 근로자를 위해서 더 편리하게 대법원이 태도를 정했다라는 입장에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를 하는 입장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생각할 때 부적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본래 자율적으로 교섭을 하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죠. 일각에서는 협약자치라고도 하고요. 자율적으로 노사가 서로 교섭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치를 해나가는 것을 원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본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나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징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 기능을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행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은 굉장히 이례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쪽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나 부당해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도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나아가서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임금체불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죠. 그게 존재하는지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까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의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그것은 노동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생각했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런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볼까요? 23조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 이러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전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중에 징계의 어느 하나로서 해고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는 징계해고라고 보고요. 징계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굉장히 좁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좁은 대신 우리가 배치 전환 얘기할 때 정당한 인사 배치 전환이었느냐, 인사 조치였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밖에 쓸 조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해서도 쓸만한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23조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기초해서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 전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정당한 이유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당한 이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 전체의 취지를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다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게 징계 사유라면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 있었느냐, 일반 통상적인 해고라면 해고를 해야 할 만한 사유, 비위행위가 꼭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느냐라는 게 사유의 문제고요. 절차의 문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 사규에 규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든지 그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 절차를 진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정은
비위행위와 징계의 종류, 우리는 보통 지금 해고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해고죠.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이었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성을 판단하는 거죠. 이 균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위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균형성이 있느냐, 이것을 양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이고요. 사유, 절차, 양정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없어도 징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고 요건이거든요. 사유, 절차, 양정은 그리고 요건이에요. 우리 통상임금 예전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죠? 통상임금 설명할 때 근로의 대가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서 어떤 금품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 원래 이것은 근로제공과 대가지급 사이의 결련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결련관계가 있다는 것이 금방 봐서 알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요건을 본다 그랬죠? 계속, 정기, 일률, 의무를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사유, 절차, 양정도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유, 절차, 양정이 있다는 걸 기억만 해놓으시고 요 뒤에서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를 나눠서 보는데요. 일신상의 사유와 행태상의 사유를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법전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고 정당성을 판단할 때 해고 사유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자들이 분류하다 보니까 일신상의 사유가 있고 행태상의 사유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일신상의 사유는 이 근로자 개인의 속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상의 급부이행에 필요한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이라고 써놨어요.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야 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해서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직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일을 맡게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 외국어 능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봤더니 해외 출장을 바로 보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적격성, 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적성이 부족하고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업직을 수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의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근로자에게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해고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상당 기간 오래될 가능성이 있고 그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한다 하더라도 이게 치유될 가능성이 적거나 없다면 해고 사유의 하나로 일신상의 사유의 하나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경쟁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학술서적에 많이 소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근로자가 영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경영자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밀이 누설된다든가 영업정보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든가 할 우려가 있다면 이것도 이 근로자가 특별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것도 일신상의 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질병하고 경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밀하게 판단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직무능력 결여나 부적격성이 일신상의 사유로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사유로는 행태상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 행태상의 사유는 근로자의 적성보다는 행위예요. 주로 징계 사유의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한번 제가 적어놓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유책하게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 내적 또는 외적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에서 비난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통칭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관련 행태, 업무 이외의 행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업무 관련 행태가 중요하겠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고 사유가 생기는 걸 테니까 결근 지각 조퇴가 반복되고 시정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한 5분 지각을 2번 했는데 해고 이건 굉장히 너무 과하겠죠. 하지만 2-3시간씩 해고를 뭐 한 10번, 20번씩 하고 전혀 고칠 기미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고 사유가 고려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든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의 근무 제공과 관련해서 회사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친다든가 근로제공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업무 관련 행태에 있어서의 행태상의 사유가 될 것 같고요. 업무 이외의 행태는 가장 흔한 것이 그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회사의 신뢰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경우도 업무 이외의 행태에 의한 행태상의 사유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판례를 2개를 강의 안에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거수실적 불량이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 거수실적 불량이라는 것은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영업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험업 영업을 하는 거니까 보험계약을 얼마나 많이 고객과 체결했느냐 이것을 거수실적이라고 불렀는데 사실관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요 당사자가 굉장히 영업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팀장이 됐어요. 영업부 안에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의 관리직으로 이렇게 팀장이죠. 팀장으로 보직이 됐는데 다른 영업팀들에 비해서 이분이 팀장을 맡고 나서 실적이 뚝뚝 떨어져서 8개인가의 팀이 있었는데 이 팀 중에서 영업설정이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영업개발부의 관리역으로 이게 강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등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팀의 영업실적이 아니라 개인의 영업실적이 평가를 받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거수실적이 불량하다라고 해서 이게 징계사유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견책을 했어요. 근데 견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견책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 최저점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징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서 잘 판단을 했다면 이 징계는 유효한 것이다. 징계 해고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밑에 사례는 근로자가 범죄 행위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회사 사례였는데요. 97-9239 사건이죠. 여기에서 이 근로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지어서 약식기소가 됐어요. 약식기소가 돼 있는 중에 회사가 그것을 사유로 징계 해고를 하고 징계 해고를 한 이후에 이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회사의 취업 규칙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괜찮다고 법원이 봤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이 판결의 결론은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해고가 무효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이 근로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를 수령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많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회사의 신뢰관계도 파괴가 될 수 있어요. 대외적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고려했을 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을 때 확정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성급하게 징계해고를 했고요. 그러한 징계해고는 무효다라고 일단 판결은 나왔어요. 요구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해고 조치를 무효화해서 원직 복직을 한 다음에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해고를 했겠죠. 네, 아마도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되는 해고의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가 되고요. 그 이외에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된 해고, 그러니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서 행정관청 또는 근로감독관이 될 텐데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사유의 정당성을 부정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이죠.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절차의 정당성이 되겠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소명기회 부여인데요. 그 소명기회라는 것은 징계 해고를 당하는, 이게 징계 해고만이 아니라 징계 일반의 절차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징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정직, 전직, 견책, 감봉, 이런 모든 게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그 피징계자에게,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이 소명기회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해요라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법원 판례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절차란 징계위원회, 징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런 위원회를 거치도록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 해고를 하려면 해고는 굉장히 중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없더라도 정식 인사위원회, 정식 징계위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OX를 치자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게 O예요. 그럼 이때 판결을 보시면 일단 중간 첫 번째 문단에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 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 사유를 추가해서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애초 통보됐던 그 사유 이외의 사유를 심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해고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이 근로자가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는 그 대법원 판결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 근로자가 이제 거기 출석해서 소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출석을 했어요. 술을 잔뜩 먹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요리하고 좀 소리하고 좀 무리가 있는 소리를 많이 했겠죠. 물의를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술 시 품위를 손상했다. 이것을 징계 사유로 추가해서 전체를 다 심리한 다음에 특히 추가된 이 사유가 굉장히 중한 사유였던 것 같아요. 판결문에는 그 앞에 징계 사유들이 경미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추가해서 해임 처분, 해고 처분을 했어요. 사용자로서는 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이걸 판단해가지고 애초 징계 사유로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추가돼서 그게 주된 원인이 되어서 해임이 됐다면 이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절차가 부당하다, 이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면 이 징계 해고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징계 절차의 두 번째는 해고 예고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런 절차들이 없으면 안 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예고 절차를 사용자가 무단으로 빼먹으면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도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거 3개월로 돼 있는데 3개월은 약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전에는 6개월이었었거든요. 6개월인데 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요. 그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즉시 예고 사유라고 하는데요. 해고 예고의 예외인 그 즉시 예고 사유, 근로자의 귀책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노동부령이에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노동부령 별표 1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강의 안에는 4개만 적어놨는데 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실 거예요.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해서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기물파손, 횡령, 배임, 불법 밀반출 보면 뭐 굳이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나쁜 놈들, 나쁜 분들이에요. 이렇게 나쁜 일을 하신 분들은 해고 예고 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는 건데요. 해고 예고 기간은 왜 부여하는 걸까요? 해고 예고 기간은 우리 근로기준법은 32일 동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고 예고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아무튼 근로가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해고 예고 기간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해고 예고 기간을 두었으면 30일 동안 출근하도록 하고 월급을 주어야 되는데 온전히 출근해서 근로시간을 다 채우도록 하면 해고된 이후 준비를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또는 조퇴를 하더라도 해고 예고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은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연장 근로를 하고 휴일 근로도 하고 했다면 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찍 퇴근하고 심지어 안 나오고 했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 기간에는 통상임금 이하로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31분의 통상임금을 먼저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31분의 통상임금을 받으면 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31분의 통상임금을 받고 즉시 해고된 사람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한 거죠.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미리 나가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30일치를 가지고 있는데 30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도록 한 사람이 근로 시간이 모자란 데서 감액을 한다고 하면 미리 30일치를 받고 나간 사람하고 균형성을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해고 예고 수당 30일치를 받은 사람과의 공평성도 고려해서 해고 예고 기간에는 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근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임금을 통상임금 이하로 감액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세 번째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가 되겠습니다.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는 이것도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죠. 제27조 제1항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2항에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구두로 통보를 하면
해고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고가 무효면 해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당해고를 당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 신청을 할 때는요. 이 해고 서면 통보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는 종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이게 가장 처음에 이게 그 여론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옛날에 대우자동차 판매 거기서 그 쟁행이 오래도록 길어지면서 회사에서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 문제도 개입을 하고 하셨었는데 이게 그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고 그 근로자들이 그 문자로 통보받은 이 사실을 이렇게 그때 MBC 카메라 출동, 지금은 카메라 출동 있나요? 그 당시 게 굉장히 유명한 MBC 9시 뉴스의 한 고정 끝날 무렵의 그 코너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온 것을 이렇게 폴더폰이죠.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막 이랬던 것들이 TV에 보도가 되고 사용자들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 이게 그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막 그 기자가 막 이렇게 그 흥분해서 보도하고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이어지면서 이게 여론을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게 전격적으로 입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입법을 한 거죠. 무효다라고 해놓으니까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 해고 통보, 문자 해고 통보를 했을 경우에 무효가 되니까 해고가 무효면 해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고는 무효니까 근로자는 그 다음날 그냥 출근해도 돼요. 근데 출근하면 자리가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구제 신청을 받아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 신청을 받아주자니 논리적으로는 무효인데 무슨 구제 신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약간 논란이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가 그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를 했죠. 무효인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효라고 해서 이 진짜 무효다라는 걸 판단해주는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무효라는 걸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여기서 서면은 종이 서면을 처음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바닥에다 적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송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문자에 적는다든가 카카오톡이나 뭐죠? 라인에 적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텔레그램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거 다 무효예요. 서면이기 때문에 다 무효인데 얼마 전에 전자문서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된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 전자문서의 양식으로서 문서로 인정이 되려면 작성자, 작성 권한, 작성 시기, 작성 내용 등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정당한 문서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그 공인된 포맷으로 작성된 그런 문서라면 전자문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문서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PDF, 엑셀,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구글 워드 이런 것들로 작성된 문서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정당한 서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춰서 해고 통보를 하면 서면 통보로 요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팩시밀리는 어떨까요? 팩스. 일본에서 최근에 그 재난 구호금을 팩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받고 보내준다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팩스는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이 쓴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죠. 근데 팩스는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팩스의 그 공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다 담겨 있다면 서면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의안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사는 근로자 D가 대표이사에 대해서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유흥에 사용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무단 외출, 무단 퇴근 등을 하였으며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한 것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써 있는데 이 판례를 찾아보시면 사실관계를 보면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태도를 임원 앞에서 취했던 것 같아요. 임원실에 가서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침도 뱉고 막 이랬던 것 같고요. 법인카드를 사적인 유용에 썼다는데 회사 앞에 호프집에 가서 혼자 막 맥주 마시고 근무 태도가 불량해서 무단 외출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집에 가 있고 그 어디 있어? 막 찾아보면 전화해봐. 그럼 집에서 전화 받는 거죠. 뭐 이러니까 상사가 지시를 해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을 징계해고를 하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요. 징계위원회를 2번 열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이 소명하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간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전화했죠. 이거 어떻게 보내줄까? 징계 의결서 어떻게 보내줄까? 라고 했더니 이 징계 의결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징계 사유와 시기와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징계 해고의 서면 통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내줄까라고 전화했더니 저한테 보내시지 마시고 저희 대리인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대리인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보내줄까요? 했더니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이 대리인이 이 공인노무사님인데요. 이메일을 받자마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죠. 노동위원회에. 왜냐하면 해고 서면통보 의무 위반이라고 했어요. 서면통보 절차 위반이라고 보는 게 이때만 해도 일반적이었어요. 보통 해고 통보를 이메일 바닥에 적으니까.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징계위원회 구성원이었던 그 인사팀 분이 책임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꼼꼼하게 이 문서를 스캔을 받았어요. 스캔을 받아서 징계의결서 도장 직인도 찍혀있고 막 이런 것을 스캔을 받아서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PDF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 법원의 판결 유지도 한번 보시죠. 1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 2번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보관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바닥에도 써 있었던 거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정이 없는 점 등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이전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면서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가 그 정당한 해고 통보다 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냥 이메일 받아 그냥 쓰는 건 여전히 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에요. 전자문서에 해당되는 게 첨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고 사유 서면 통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도 준수가 돼야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리해고라고 보통 말하죠. 정리해고일 때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신이 해고됩니다라는 것을 해고 서면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제가 양정의 정당성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양정의 정당성은 한 번에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유와 그 징계 결과 사이의 균형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뭐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양정의 정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양정의 정당성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또는 징계가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받으려면 3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사유, 절차, 양정. 사유, 절차, 양정 중에 어느 하나만 부당해도 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위행위가 있어요. 진짜 나쁜 짓을 해서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직 복직돼야 됩니다. 부당해고 판단을 받으면 원직 복직돼야 되거든요. 원직 복직한 이후에 그 사유에 합당한 징계를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아니면 글쎄 그 이전에 그냥 금전보상으로 해서 관계를 복직시키지 않고 끝내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정석은 절차 위반이니까 다시 복직시키고 그 사유가 존속한다면 그 사유를 이유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서 정당성을 갖춘 다음에 해고하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절차 위반이 가장 판단하기가 쉬워요. 사유가 있는지 이 징계 사유의 존재를 갖다가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균형성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절차 위반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해고 예고 안 했네? 소면 기회 안 줬네? 뭐 이런 거죠. 서면 통보도 안 했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금방 판단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실무자들은 그 절차 위반을 가장 먼저 보죠. 이렇게 절차 갖췄나? 딱 보고 절차 갖췄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유가 있나? 이런 식으로 심리를 하는데 뭐 사유 절차 양정 중에서 어떤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가 이런 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절차가 가장 판단하기 쉬워서 절차를 제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유 절차 양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해고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해고 시기 제한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2항에 있죠. 근로기준법 1항 위반은 여러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2항 위반은 처벌 조항이 붙어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이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 30일 동안 또는 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러니까 요양을 끝내고 복귀한 이후에 30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끝나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복직을 했다면 복직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전 또는 산후에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단서를 보시면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요 84조가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341분의 일시보상을 해서 그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30일의 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이 폐지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복직해서 30일 다닐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문 닫게 됐으면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 시기 제한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해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보겠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보통 정리해고라고 해서 1997년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로서만 이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최초 96년 12월 근로기준법에 이게 입법이 됐다가 이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97년 3월 달에 다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그러면서 정리해고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이었죠. 그런데 이 조항은 만들어질 때 대법원 판결이 구체화시켜 놓은 요건을 바로 입법했어요. 마치 우리 경비원조 조항, 노조법상 경비원조 조항이 헌재 결정에 약간 문구만 바꿔서 일부 한 요건이 추가되긴 했지만 그게 조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조항도 대법원 판결이 거의 그대로 법조문으로 바뀐 사례인데요. 중간에 이게 50일 전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졌는데 나머지 내용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요건을 한번 보시면 먼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요새 긴박한 게 어느 정도냐, 경영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냐. 최초에는 이게 입법이 됐을 때는 회사가 거의 도산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양도 인수 합병이 필요한 상황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판결을 읽어오면서 갖게 된 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는데 약간 시대상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굉장히 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활황이에요.
기업들이 막 잉여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제가 꼭 그래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97 이후, 이 조문이 처음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97년 이전 법률이 생기기 전에 판례만 있었을 경우에 판결들 갖다가 적어도 수십 개를 읽어본 것 같아요. 한 4, 50개는 읽어본 것 같은데요. 읽어보면 이 경영상에 의한 해고 판단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그런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지 말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전에는 법원이 조금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왔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98년 무렵, 2008년 무렵, 그리고 최근 이렇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때 들은 내용대로 판례가 흐름이 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그 다음에 요건은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고려할 때에는 그 필요가 있네 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은 이후에도 그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해고 회피 노력으로서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것이 순환휴직이죠. 순환휴직, 배치 전환,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 비용 절감 노력은 한 등 끄기 운동, 그리고 사무용품, 비품 전략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휴직은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죠. 제가 휴직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순환휴직은 사실 휴업에 해당이 되고요. 휴업이라면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휴직을 할 때 특정 회사에서 순환휴직을 직원별로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3개월씩 무급휴직을 한다든가 임금의 절반을 받고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100분의 70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아서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근로자 개개인의 사인을 받는다든가 노동조합의 사인을 받아서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꼭 적법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순환휴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적발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휴업수당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업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귀책사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휴업수당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우리 판례는 순환휴직을 실시했느냐 여부를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휴직 실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면 이젠 해고를 해야 되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이 기준이 입사 1년차, 입사 1년이 채 안 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느냐, 만 50세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했느냐, 이런 것들이 꼭 입사 연차가 짧고 젊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더 공정해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는 게 공정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하는 게 공정해요. 이런 기준을 일의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데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 회사의 가장 그 회사 사정에 비춰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것이면 안 되죠. 차별적인 사유는 안 되고요. 이 해고 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할 때 그 해고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그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을 통보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단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 서면 통보를 해야 되겠죠. 이 경영상에 의한 해고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조문이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자세히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 경영상에 의한 해고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근로자 Y가 근무하는 이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전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 본사도 생산활동을 하는 공장이 딸려있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 대전 공장에서 오래도록 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 공장에 재직하고 있던 이 대전 공장을 대상으로만 경영상 유예한 해고 요건을 갖춰서 이 해고를 단행을 했고, 근로자 Y가 그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서울 본사와 대전 공장의 관계를 보면 회계 및 인사이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 본사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익이 많이 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 본사와 대전 공장 등 이 법인 전체의 그 매출 현황을 보면 당기 순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대전 공장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한 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었죠. 대법원은 여기서 경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 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손실이 나고 한 군데는 이익이 나고 전체적으로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 판결입니다. 약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례라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신기해서 이 강의 안에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해고와 경영상에 의한 해고였었고요. 경영상에 의한 해고 구제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해고가 부당하다,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판정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화해도 되지 않고 그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도 똑같이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판정을 내리거나 화해를 시도하겠죠. 근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던, 아니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던, 또 여기에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이 당사자는 사용자든 근로자든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행정소송에서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3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구제 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해서 5심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등 그 사건이 접수가 되면 부당 징계든 부당 해고든 다 부해라는 사건 번호가 붙어요. 몇 년, 2020 부해 1, 부해 2 이렇게 부해 사건 번호가 배당이 되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종류는 부당 해고가 성립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임을 판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명령하고, 구제명령의 종류는 원직복직 명령하고, 부당 해고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 명령이 있어요. 해고가 정당하면 기각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금전보상 명령이 있는데요. 이게 그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 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체는 근로자예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대부분 자기가 해고 처분을 했으니까 원치 않겠죠. 근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 회사 더는 다니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겠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라고 했어요. 이상의 금품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위원회는 임금 상당액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도록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통 화해 금액을 정하거나 아니면 금전 배상액 명령을 정하거나 아니면 전에 제가 그 부당 노동행위 편에서 이행강제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개 다 그 이미 오래도록 운영이 되어 오면서 어떻게 금액을 산정한다는 게 되게 공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공식화된 액수가 보통 있고요. 임금 상당액이 아니라 임금 상당액 플러스 알파를 주고 금전 보상 명령을 해서 원직 복직을 하지 않고 그냥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의외로 노동위원회 과정을 이렇게 보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용자랑 근로자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얼굴 보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른데 이렇게 취업한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제 절차에서는 취업 사실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금전 배상으로 끝나는 경우, 금전 보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근로관계 종료 사유, 일반 해고, 경영상의에 의한 해고, 그리고 부당해고 시 구제명령의 종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되는 말씀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부당해고가 사건화돼서 다퉈질 때 가장 빈번하게 다퉈지는 내용이 사직이냐 해고냐예요. 근로자는 나는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죠. 특히 권고사직인 경우에. 그런데 사용자는 나는 해고한 게 아니라 제가 다 안다고 사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 측이 사직임을 주장하고 근로자 측이 해고당했음을 주장하죠. 이것은 상황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서 단위 실적이 떨어졌을 때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영업부진의 책임을 지고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내는 각오로 일을 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만두려는 게 아니라 각오를 보여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회사가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각오를 보여주지 하고 사직서를 딱 접어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수리하는 경우죠. 보통 사직서 제출의 진위를 우리 대법원은 넓게 인정해요. 넓게 인정해서 이 위기, 지금 이 봉착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걸 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지라고 해서 썼으면 사직서 작성에 진위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 수리를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10명, 20명이 집단으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선별 수리했다라고 하면 이건 해고라고 봐서 해고 무효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사건이건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건 사직이냐 해고냐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해고의 요건을 갖췄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보통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 소면 통보, 해고 예고 이런 절차를 다 위반하기 때문에 그냥 부당 해고로, 해고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제 앞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에서 사직과 해고를 설명드리면서 이 두 가지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라는 설명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저희 마무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직인지 근로자가 사직한 것인지 해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근로관계 종료편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오네요? 네, 나오죠. 이번 편도 강의 들어주시냐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편 강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